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알라딘, 그리고 한겨레 출판이 함께 준비한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하는 국민참여재판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국민참여재판 아카데미라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오늘 행사는 그냥 일반적인 출간 기념 행사를 넘어서 이 오마이뉴스 독자님들하고 금태섭 변호사의 새 책인 확신의 함정 독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고 흥미롭고 또 보람된 시간을 마련할까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입니다. 미국의 뭐 법정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배심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판결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이 배심원 제도를 좀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형 배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재판, 이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이 배심원이 될 수 있구나, 이 점에 착안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배심원이 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금태섭 변호사님은요, 대학 시절부터도 이 배심 재판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모의 배심 재판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검사로 재직할 때도 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이 배심 재판 연구회를 할 때 함께 동참해서 연구 활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심 재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알차게 잘 꾸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한 40여 분, 40에서 한 50분 정도 이 금태섭 변호사께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 그래서 그 개괄적인 내용들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앞뒤 양면짜리거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기도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단한 그런 개론 같은 것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론은 살짝만 하고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40-50분 정도의 그 강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질의응답, 오늘 다뤘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신간 확신의 함정,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금태섭 변호사께 궁금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묻는 시간을 한 30-40분 정도 갖고 이 자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이신 금태섭 변호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여기 교통도 불편하고 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가들 중에 아주 유명하고 글 잘 쓰시는 분들도 막상 책을 내면은 서점에 자기 책이 깔리는 것을 보면 떨린다고 하는데, 저야 그렇게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책을 내고 서점에 가서 제 책을 보면은 참 두근거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연회를 할 때도 제가 워낙 글을 못 써서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강연이 있기 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참 오신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제가 다른 거 해드릴 거는 없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법원에 갈 일이 생기시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한번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필요하시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에 관한 얘기보다는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근대사법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직업법관이 재판을 해오다가 2008년도부터 배심재판이 처음 도입돼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정착이 된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제도에 비해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작돼서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얽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배심재판을 하는 이유는 그 이론적인 근거는 법률적인 문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했다든지 혹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판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을 하려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무슨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도 똑같이 옳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거기에서 배심재판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교차로에 들어왔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쓰면서 말씀드릴 텐데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짜 살해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이 확정이 돼야만 그 다음에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로스쿨이나 무슨 사법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다 이 부분에 돼 있는 것이고 사실 부분은 따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하고 일반 시민이 재판을 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는 법률적 지식이 있을 뿐이지만 직업법관들은 말하자면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해보고 판단을 했다가 속아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도 보고 하면서 훈련을 쌓기 때문에 처음 한 번 딱 재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고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는 오늘 재판을 하더라도 오늘 재판을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배심원으로 오시면 한 사건을 딱 하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쭉 이어졌던 사건이랑 좀 특이한 그런 결정을 내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재판에 대해서 흔히 하는 가장 큰 비판이 조서 재판입니다. 만약 오늘 강연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 법이나 재판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참 느끼는 것도 많고 재미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서 재판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게 무슨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서로 다 대부분은 아는 사이고 또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아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살인죄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죄, 타인을 살해하는 죄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뭐 정당방위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 판사가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뻔히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딱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조사나 이런 것은 수사 과정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조서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이 서류를 읽어보고 검사도 서류를 읽어보고 변호사도 서류를 읽어보고
검사가 할 얘기가 있으면 서류에 써서 제출하고, 변호사도 할 얘기가 있으면 자세하게 서류에 써서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거의 구두 변론이 안 이루어졌던 게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재판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면은 무죄 주장을 하고, 또 검사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다가 그것을 들어서 판사가 됐던 배심원이 됐던 판단을 하는 것인데, 서류만 오고 가는 것은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재확인하는 것뿐이지 법 재판의 본래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나, 그런 반성이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배심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검사건 변호사건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 전관예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는 지금 변호사를 막 개업했다, 대법관을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지만 배심원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전관이라 그래가지고 봐주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무리 조서에다가 자세하게 쓰고 그 서류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루 동안 재판하는 동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이 상식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배심 재판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 지난번 참여정부에서 사법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배심 재판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때 그 지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의 배심 재판을 도입을 할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모의 재판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검찰에서 나가서 그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길 때 조금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참여재판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었기 때문에 변협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해서부터 실제 배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을지 그것을 미리 모의 재판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심 재판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하게 됐는데, 그 모의 재판을 할 때 제가 평소에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와서 구경하시라고 했는데, 와서 보시더니 저희가 굉장히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배운 여자고 좀 평소에 아시는 척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무죄 추정을 받는다, 이런 간단한 말씀을 드려도 어렵다. 그게 왜냐하면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그 재판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검사는 유죄를 받아야 되고 변호사는 무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법률 용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쉬운 용어로 바뀌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조서 재판이나 전관예우나 혹은 법률 용어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전에 이 배심 재판이 있기 전에 재판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는 그냥 일어나서 간단하게 피고인 1년에 처해주세요 하고 주장할 게 있으면 적어내고, 판사도 별다른 설명 안 하고, 변호사만 좀 몇 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들이 법정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뭔가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검사나 판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일어나가지고 이 피고인은 억울하고 또 살인죄라는 것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쇼를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배심 재판을 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배심 재판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 사실을 확정하는 문제가 많은 분들은
법학이란 그러면은 이 법적인 판단이 어렵고 법과대학에서도 이거를 가르치고 로스쿨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검사 시절에 지방에 근무를 하는데 제 후배가 하는 담당하는 사건에 우연히 이제 그 후배가 휴가를 갔나 그래가지고 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었나 유치원이었나 한 7, 8살 정도 된 나이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겨울에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뺑소니 차가 와가지고 사망하고 차는 도망간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담당 경찰관도 만나고 그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피해를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나서 얘의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자기 애를 죽이냐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맨날 싸우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다가 이혼을 같은 남자하고 같은 여자가 2번인가 이혼했다가 3번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건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 참 질투의 힘도 어떤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얘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이유는 얘가 초등학생인데 얘 앞으로 자기 아버지가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인가 그런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뭐 교육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을 수는 있지만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른들이 자기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 그런 보험은 많이 들어도 애가 죽으면 자기가 받는 그런 보험은 잘 안 들죠. 그런데 이 보험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보험금을 이 어머니는 남편이 이런 보험을 든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애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남편이 보험금을 타더니 그 돈으로 그 당시 이제 그랜저가 좋은 차였는데 그랜저를 사서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여자분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 얘가 내 애가 맞냐 이런 의심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건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첫째로는 이 남자분이 낚시를 평소에 전혀 안 하던 분인데 한겨울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낚시를 할 만한 곳이 아닌 게 저는 낚시가 취미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가끔 한강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한강다리에서도 낚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밑이 한 5, 6m 되는 다리 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이 아니고 거의 개천에 가까운 물인데 여기서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그러면 낚시를 하려면 여기 가서 그냥 낚시해도 되는데 왜 굳이 다리에서 이렇게 길게 줄을 늘어뜨려서 낚시를 할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아들 둘을 여기다가 너희 잠깐 있어라 아빠 담배 사올게 하고 아버지는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담배를 사러 갔는데 다행히 이 동생은 아빠 찾아간다고 못 참고 따라갔고 형이 혼자 있는 사이에 차가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좁고 차 2대가 이렇게 교행할 수는 있는데 속도를 죽여서 통과해야 될 만큼 이렇게 좁은 데라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기가 힘들고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사망사고까지 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사망할 정도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엄마가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관이 봐도 수상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당시에 이 아버지는 담배를 사러 간 게 명확하기 때문에 담배 가게에서 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차로 얘를 친 사람이 있다면 공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찰관이 뭘 했냐면 이 사건이 났을 때가 1999년 아니면 2000년인데 2000년 그때쯤인데 이제 다들 핸드폰을 막 들고 이제 그 핸드폰을 다들 들고 다니기 시작했던 아주 대중화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핸드폰을 경찰관이 쭉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난 전후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 통화한 사람들을 이제 쭉 따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뭐 확인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주 수상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전과도 있고 뭐 강도나 이런 전과도 있고 직업이 없어가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승용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게 공범이구나. 이 사람이 청부살인을 한 거구나. 그런데 당장은 사고 난 직후에는 그 차를 사기는 했지만 이 아버지도 이 뭐 보험금을 아직 받거나 하기 전이니까 돈을 못 줬을 텐데 나중에 돈을 주기 위해서 서로 연락을 할 거다. 아니면 이런 사건에서 흔하듯이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돈 뜯어가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수상한 행적을 보이고 하다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 경찰관이 알게 된 사실이 이 아버지가 이 사고 나던 날 아침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관은 전혀 엉뚱한 핸드폰 번호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수상하지만 이 사람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때 부랴부랴 이 아버지가 그때 바꾼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이미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핸드폰 내역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찰관이 실수를 한 건데요. 경찰관의 실수가 뭐 대단한 잘못을 했거나 게을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 했는데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을 미처 몰라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이 애의 엄마는 이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아버지가 얘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안 하고 계속 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제가 사실은 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이 일이 벌어진 경위를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관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데 사실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푸는 거죠. 이게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사실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은 이렇게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데 정답을 내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로도 나왔지만 다들은 아실 텐데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있죠. 이태원 살인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대학생이 그러니까 아주 착실한 대학생이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집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두 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대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미군 군속 가족이 애들이었기 때문에 미군에서 먼저 수사를 했습니다. 미군에서 먼저 수사를 했는데 A라는 애를 붙잡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면 A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랑 같이 햄버거집에 앉아 있는데 B가 내가 너 뭐 보여줄 게 있다. 화장실을 좀 가자.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B가 대마초 같은 거를 보여줄 줄 알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앞에 어떤 대학생이 소변기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들어가지고 등 뒤에서 찍어서 죽이더라. 자기도 너무나 놀랬다. 하는 것이 A의 주장입니다. B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A가 화장실에 가자 그래서 자기가 따라갔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뒤에서
얘를 죽였다. 그러니까 A, B는 서로 자기는 아니고 상대방이 죽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군 수사기관은 A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쭉 조사를 하다가 이거를 한국 검찰에 넘겼습니다. 근데 한국 검찰에서 받은 검사는 B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의 체격이나 A의 체격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칼을 찌르는 각도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봤을 때 B가 범인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나중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검사인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검사가 될 때 성실하다기보다 하여튼 적극적이신 분인데 검사가 될 때 되게 이제 희망사항이 있죠. 당신은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출세를 하려면은 이 당시에는 뭐 공안 검사를 한다거나 혹은 뭐 특수부에서 검사를 한다거나 뭐 예를 중수부를 간다거나 이런 희망사항들을 많이들 갖는데 이 검사는 살인사건 전문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전문검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시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게 뭐 병이 걸려서 죽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로 죽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여기는 자살도 포함됩니다. 그럴 때는 검사나 경찰관이 가서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목격자가 잘 없고 사실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 있는 확률도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족이 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별 불만 없고 우리는 장사 치르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런 사체는 가서 보게 되는데 뭐 검사들이나 경찰관이나 이거 가서 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 죽은 사람 뭐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검사는 이 살인사건 전문검사가 되려고 굉장히 열심히 시체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좀 별나서 어떤 짓도 했냐 하면은 대한항공 칼기가 한번 괌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검사가 위에 허락도 안 받고 괌에 가서 그 시체를 다 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 위반인데 왜냐하면 그 시체 보고 하는 것도 수사인데 대한민국 검사가 괌에 가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B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해서 B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가 났죠.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 다 무죄 나가지고 이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근데 A도 말하자면 이 칼을 들고 있었고 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죄로 기소됐다가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 죄를 다 살아서. 그러니까 죽은 애의 아버지는 죽은 애의 유족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아주 착실하게 살고 있던 대학생이 아무 잘못도 없이 무슨 시비를 벌린 것도 아니게 갑자기 등 뒤에서 칼을 찔려서 죽었는데 B가 범인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B는 무죄가 났고 A는 풀려났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A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B가 범인이 아니면 A가 범인인데 그 화장실 안에 3사람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죽였는데 B가 무죄면 A가 범인 아니냐. 근데 A를 출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버렸으니 이 유족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래서 그때 많은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자 중에 몇 분이 신문에 글을 써가지고 A하고 B를 같이 기소했어야 된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했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잘못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나 B가 말한 것 중에 둘 다 거짓말을 했다면 모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은 정말을 얘기한 거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기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뭘 보여준다 그래서 대마초나 보여줄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 행위 자체는 뭐 대마초 보러 가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갑자기 자기가 생각도 못하게 칼을 꺼내가지고 앞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같이 살인사건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막상 당해보는 사람이 아니면 당하면은 당연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 결론이 안 나고
말하자면 미궁에 빠지는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직업법관이 아니라 배심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배심 재판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한번 가보시면 맨 안쪽에 이렇게 생긴 책상이 있고 여기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세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일 때는 판사가 셋이 앉아 있고 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가벼운 사건일 때는 혼자 앉아 있는데 배심 재판은 다 세 명이 앉아 있는 데서 합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이고 드라마를 보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쪽이 좌의정이고 이쪽이 우의정이지만 이 재판할 때는 재판장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우배석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좌배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심 재판이 아닐 때는 재판이 끝나면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셋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2대1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검사가 앉습니다. 검사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신청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변론을 하죠. 무죄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유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니까 가볍게 처벌을 해달라. 그런 변론을 합니다. 옛날에는 피고인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이제 사법개혁 작업을 하면서 왜 피고인이 여기 앉냐.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인데 꼭 죄인인 것처럼 여기 앉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미국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상을 이렇게 놓고 검사는 여기 앉고 변호인은 여기 앉고 피고인은 여기 앉히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옆에 앉아 있어야 의논도 하고 뭐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앉는데 검사들이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판사랑 똑같이 사법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낮은 데 앉아 있어야 되냐. 아주 난리를 치면서 저도 그때 검찰에 있었지만 정말 세계 각국의 법정 장면을 다 찍어와서 전부 여기 앉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앉는 데도 많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를 지켰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시절까지는 모르지만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일제시대 직후에는 검사가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판사 옆에. 근데 그거를 여기로 끌어내릴 때도 온갖 난리를 다 부렸는데 일로 간다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서 결국 검사는 여기 앉고 이쪽에 여기 앉았던 피고인이 여기로 올라가서 변호인하고 앉게 됐습니다. 지금 법정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여기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여기 배심원들이 앉으십니다. 그럼 배심 재판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 배심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재판이 있습니다. 아무 죄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무거운 죄, 살인죄, 뭐 강도죄, 그 다음에 또 뇌물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우리가 배심 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판사가 배심 재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승낙을 하면, 허락을 하면 배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배심 재판은 일반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재판을 하루에 끝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대법원에서 나눠준 그 서책자를 보시면은 사흘까지 하루 내지 사흘 걸리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하루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을 처음에 배심원 여러분을 뽑을 때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원부를 보고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면 그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뽑습니다. 거기 무작위로 우편을 받고 거기를 가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뽑혀서 여기 앉으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게 되는데 배심원은 12명을 앉힙니다. 12명을 뽑고 그 중에 3명은
예비 배심원입니다. 말하자면 배심원 12명을 데리고 막 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설사가 나서 나갔다. 그러면 그분이 없는 동안은 재판을 못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뭐 몸이 편찮아서 아예 못 들어오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예비로 3명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비 배심원이라는 거는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비라는 것을 알면 열심히 안 들으니까 전부 진짜인 것처럼 하다가 재판이 끝났을 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게 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 이제 배심원 뽑는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부르면은 대개 50분 정도 오십니다. 50분.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오신 분들한테 번호표 같은 거를 나눠줘서 번호표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여기 12분을 먼저 앉힙니다. 그러고 나면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종류의 전과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그 자격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엽서를 안 보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재판을 이걸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가지고 배심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을 하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피고인한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묻고 나면 검사랑 변호사가 또 배심원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없는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했을 때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마누라를 좀 때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때릴 수도 있죠 하면은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랑 변호사한테는 그런 이유 없이 무조건 이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한 3장 내지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기 보니까 아주머니가 한 분 앉아 계신데 너무 엄격하게 생겨가지고 저분은 절대 무죄 판결을 안 해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뭐라고 딱히 말로 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리가 변호인하고 검사한테 이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권한을 누가 먼저 행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저 아저씨는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그거를 빼자고 하면은 제 권한을 하나 써버리게 되는 건데 만약에 검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아저씨 빼자 그러면은 제 걸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결국 12명이 되면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을 시작하는데 왜 하루에 재판을 하게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에 와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12분을 가지고 재판을 반쯤 하다가 다 안 끝나가지고 다음날 다시 오십시오 했는데 이 중에 4명이 안 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에 끝나려고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랑 미리 이 배심 재판 열기 전에 몇 번 모여가지고 무슨 증거를 할 건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증인을 부른다면 그 증인한테 질문을 몇 분 동안 할 건지 그런 것을 서로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배심 재판으로 할 수는 없고 판사가 이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정해지면 대개는 하루 동안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이 배심원 선정 절차를 하고 오후에 재판을 해서 6시나 7시까지 어떻게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동안 배심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하고 나면 밤에 늦게 재판을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며칠 동안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론의 영향이 많이 받는 사건에서는 그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재워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 선정 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심 재판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해온 다른 나라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딱 들어오는 놈을 본 순간 아, 저놈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뭐 저 사람 좀 불쌍해 보인다 하면 무죄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을 컨설팅 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변론을 열심히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심 재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지역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은 못 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편중되는 위험이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겠지만 지역에서 이제 그 배심원들을 뽑으면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유죄 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배심 재판이 도입될 때쯤에 검찰에서 그 이제 배심 재판하는 연습을 하려고 한 지역에 있는 어떤 검찰청에서 그 검찰청에 가면은 범죄예방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이제 검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좀 그런 말하자면 관변단체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배심원으로 하고 재판을 해봤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뇌물 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 사건은 실제 사건을 굉장히 변형시켜가지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 범죄예방위원들이 지역에 유지다 보니까 이 뇌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죄가 확실한데도 모의 재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먼저 검사가 오늘 재판할 사건이 어떤 건지 공소장을 낭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면 피고인은 뭐뭐 하다가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나서 피고인은 그 시간에 거기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이러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 증인이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으면은 검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쭉. 예를 들어서 목격자라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어디에 가신 적이 있냐. 그래서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해서 놀래서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이 몸에 피칠갑을 한 채로 담을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냐? 기억합니다. 여기 법정에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런 증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증거를 다 해가지고 입증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변호인 측에서 반대되는 증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하고 아십니까? 그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입니다. 몇 월 며칠 저녁에 뭘 하셨습니까? 그러면 피고인하고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디 나갔다 온 적이 없나요? 그러면 계속 같이 있었고 노래방까지 가서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맥주를 입가심까지 하고 새벽 1시 반에 갔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나면 마지막에 판사가 검사한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검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쭉 얘기했던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이 사람을 분명히 봤고 처음부터 그 경찰 수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 피고인은 피해자하고 이러저러한 원한관계가 있는 거로 봐서 범인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해 주십시오. 이런 구형을 하는 거죠. 그럼 변호인은 또 반대로 일어나가지고 이 여러 가지 무죄 근거를 대면서 무죄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정상 참작 사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 그럼 피고인이 일어나서 억울하다든가 자기는 정말 피해자하고 좀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 간 적도 없다거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판사가 배심원들한테 이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배심원들은 여기를 나가서 회의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을 해서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할 때 원래 배심 재판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서로 이 배심원들끼리만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심 재판이 이제 거기는 오래됐었는데 배심원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한 것은 비밀입니다. 누가 유죄라고 주장했는지 무죄라고 주장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알려지면 저놈이 나한테 유죄라고 주장했구나 이런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의논이 있었는지는 완전 비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연찮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가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잘 판단을 못하게 해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 재판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사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들어갈 수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전원이 다 유죄다 하든지 혹은 다 무죄다 이렇게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면 판사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배심원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판사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판사들은 와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고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심 재판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일단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소를 못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무죄를 받아도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여러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죄 선고를 하면 항소심에 가가지고 사건이 깨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배심원들이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무죄라 그러는데 자기가 유죄 선고하면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말로는 안 하지만 이렇게 표정상 이놈이 나쁜 놈이 아니냐는 그걸 드러내서 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유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배심 재판이 아직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원래 이 배심 제도를 도입할 때 5년 후에는 이런 거를 다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정을 하면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시는 장면을 보시면 이제 재판장이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리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하면 배심원들이 뭐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하면 거기서 재판이 끝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심원들한테 결정권은 없습니다.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 말을 들어보면 아까 이 유도한다는 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유죄라고 생각을 해도 시민들이 와가지고 무죄라고 하는데 차마 유죄라고 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렇게는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죄인데 시민들이 어떤 심정적인 것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을 해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할 만한 무슨 증거나 근거가 없이 그냥 판사가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심 재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에 걸려서 또 이 사건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지만 실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다투어지는 사건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것을 다투냐 하면 고의 같은 것이 다투어집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안 죽이려고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건지. 제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아는 후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주말인가 하여튼 저녁 때 제가 식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삼겹살인지 뭔가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 죽였다 그러는데 좀 형이 좀 가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너가 아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주 가다 보니까 저도 그 카페를 가봤는데 이렇게 뻥 뚫린 카페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놀래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형이 좀 가줘라. 그래서 갔더니 이 여자가 젊은 아가씨인데 경찰에 이제 자수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대학을 음대를 나오고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 다 계시고 이제 음대를 나와가지고 그 카페 같은 데서 피아노 쳐서 돈을 벌고 또 결혼식 같은 거 하면은 가서 반주 같은 거 해주고 또 뭐 드라마 음악도 쓰고 능력이 있는 나름대로 그런 훌륭한 여자분인데 그래서 카페에 나와서 피아노도 치고 거기서는 월급 받고 또 뭐 행사 있으면 돈 받고 하다가 그 카페에 나온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게 됐는데 둘이 이제 아주 깊이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5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더군다나 이 남자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은 맞는데 사실상은 이혼해가지고 별거하고 아내하고 이제 떨어져 사는데 중학교 다니는 애가 하나 있고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는데 여자가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남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다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자애가 음대 졸업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시집가라고 선보라고 난리를 치는데 말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쭉 되다가 이 남자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들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물건을 놔둔 창고에 불이 나서 싹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더욱 그 여자애네 집에 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여자애라 그래서 죄송한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이 남자가 내가 비록 이제 이혼은 금방 할 거고 애도 있고 결혼한 적도 있고 지금 가진 것도 없지만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결혼했을 거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남자도 착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하다가 서로 이제 지지부진 이렇게 몇 개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랬더니 또 남자가 그러자.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나서 나가라. 이제 남자가 나갔습니다. 같이 살다가. 나갔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미안해서 오빠 빨리 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처음에는 오빠가 올 줄 알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막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열이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뭘 했냐면 남자 티셔츠를 하나 꺼내가지고 과도로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 얘기가 재판에는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의 잠은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안 오니까 밤은 샜지 화는 났지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남자가 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 전에 같이 몇 개월을 살면서 한 번도 물론 싸움이야 많이 하고 했지만 남자가 폭력을 쓰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이였는데 이날은 둘 다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랬는지 남자가 와서 이 벽걸이 에어컨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벽걸이 에어컨을 좀 흔들고 이 벽걸이 TV를 좀 흔들고 하니까 여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옆을 보니까 자기가 옷을 찢은 칼이 있어가지고 그 과도를 들고 그 여자 말을 그대로 옮기면 상처를 조금 주면 안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걸로 이렇게 긁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칼로 이렇게 긁었습니다. 근데 칼이 이렇게 생긴 조그만 칼인데 요 길이가 10.5cm입니다. 이 10.5 저는 그 검사 생활하면서 살인 사건을 많이 봤지만 10.5cm짜리 과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배나 가슴 같은 데를 찌르면 갈비뼈를 맞고 튀겨나오기가 쉽고,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 번 찌르든지 뭐 목 같은 데를 찌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애는 자기 말로 긁으려고 했다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쇄골 바로 아래하고 갈비뼈 사이로 요 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뽕 들어갔는데, 자기 말로는 요 정도 반쯤 들어간 것 같다는데 여기 이제 칼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피가 막 나고 하니까 남자고 여자고 술이 다 깨고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를 했습니다. 119 신고를 해서 119에서 이 집에 구급대원 2명이 응급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 보니까 응급대원이 이렇게 보니까 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술에 취해서 집에, 그러니까 이 응급대원들은 이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이제 새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남자가 밖에서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어떤 깡패 같은 놈들이 덤벼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 근데 구급대원들이 보기에 뭐 죽을 만큼 이렇게 막 혼수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무슨 응급처치를 할 것도 없이 그럼 병원에 가자. 그래서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다시 구급대원이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경찰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여자도 같이 타고 있으니까 119차에 주면서 혹시 돈 없나 봐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딱 보고 돈 다 있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길거리에서 깡패 같은 놈들 만났는데 돈을 뺏긴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은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이 칼이 들어간 자리에서 10.5cm인데 12cm인가 11cm인가 하여튼 요거보다 0.5cm 내지 1cm 긴 깊이의 심장이 있었는데, 요 칼끝이 살짝 닿아가지고 요게 상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조금씩 나오다가 요 심장 겉에 있는 막에 쌓여가지고 심장이 눌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몇 번 했는데도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배심 재판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여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제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확 밀었는데 이 친구가 밀려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여기 뭐가 있어서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런 데 부딪혀서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밀어서 죽이기는 어렵잖아요. 살인이 되려면은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겠다. 혹은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밀거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망치를 가지고 사람 머리를 쳤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죽일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도 그건 죽일 생각이 있다고 봐야죠. 칼로 목을 찔렀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이거는 배심 재판을 안 하고 배심을 한 건데, 재판장한테 제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칼을 가지고 가슴을 찔렀는데 어떻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저희가 주장한 거는 이게 10.5cm인데 12cm가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제 앞에서, 이 여자는 이제 이 병원에 갈 때만 해도 자기 오빠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가 갑자기 의사가 나와가지고 위독하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죽으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요 반쯤 들어갔는데, 그것도 우연히. 그런데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찌른 것도 아니고 한 번 찌른 거고.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는 문제는 이럴 때 이게 살인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살인죄라고 인정이 됐을 때, 살인죄가 우리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에 처하지만 한 번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깎으면 반으로 깎이니까 2년 6개월이죠.
2년 6월 이상의 징역, 이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도 배심원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업법관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 하면 살인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칼로 가슴을 찌른 이상 살인이다. 그러니까 죽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직업법관의 판단입니다. 그럼 몇 년을 선고했냐? 나중에 이 재판 과정에서 이 119 구급대원들이 다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거 할 때 보니까 남자가 깡패한테 당했다고 하더라. 말하자면 이 남자가 자기가 칼에 찔려서 여자한테 칼에 찔렸는데 이 여자의 처벌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 여자가 나를 칼로 찔렀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감춰준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남자도 이 둘이 사이가 좋았고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이 둘이 몇 개월간 같이 살면서 나이 차이도 그러고 나서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이 남자분의 동생이 법원에 와서 재판을 할 때 와서 자기는 사실 형이 사업도 실패하고 형수하고 사이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마지막 몇 개월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다행이다. 우리 가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법관이 이 여자분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심원으로 가시면은 판단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에서 이 여자가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고 저희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니까요. 최소한 상해치사는 되는 것인데 상해치사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4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냉정하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과연 고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양측의 사정을 다 봐서 여자 측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의의 사고고 억울한 일이지만 또 반대로 돌아가신 분의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별 잘못도 없는데 영원히 이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배심원으로서 하는 일이고 앞으로 이 제도는 점점 폭넓게 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배심 제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제도가 지금 이번 정부에 와서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미국, 일본, 영국 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서 재판을 직업법관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이런 제도가 들어왔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시민이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제가 변론을 하면 조금 봐주시길 바랍니다. 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도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예. 아주 간단한. 배심원들이 회의할 때 배심원장을 뽑습니다. 배심원장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결정권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사회를 보기 위해서 뽑습니다. 이거를 꼭 뽑으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래도 얘기하기 편하게 뽑게 되죠.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처음에 모의 재판할 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CCTV로 모니터를 했는데 말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이런 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할 기회를 갖지는 못하지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자를 두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심 재판 내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들을 뽑아서 통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 배심원 후보로 이제 딱 선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회 경제적, 아니면 학력,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년의 이제 성년자 중에서 쭉 보내가지고 무작위로 뽑는데
직장에서 나가면은 배심 재판에 간다고 불이익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 다음에 사실은 배심원으로 오라는 얘기를 듣고 안 나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시면서 예비군 훈련만 간다 그래도 상사가 뭐라고 이렇게 째려보는데 배심 재판 간다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다만 70세인가 연세가 일정한 연세 이상이 되면은 나는 배심원 하기 싫다고 면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반드시 그게 뭐 면제를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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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기가 경미한 그런 사건보다도 예. 굉장히 이렇게 진짜 심사숙고하고 해도 어려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배심원 제도가 더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별력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할 만한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거를 물론 현명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현명하지 않은 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떤 뭐 학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업법관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건데 배심원은 배심 재판 제도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항상 옳다 그런 생각이 받침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외국 영화를 예. 보면 배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나는 유죄, 나는 무죄 그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냥 12명의 집단 의견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예, 집단 의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12명이라서 동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은 예비 배심원이기 때문에 이 최후 변론까지 끝나고 피고인이 얘기한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배심원들 들어가서 회의에서 결정해 주세요 할 때 7번, 8번, 10번은 예비니까 나가세요. 그럼 그분들은 빠지는 겁니다. 9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 참여재판 방청한 적이 있었는데 예. 살인 사건이었는데 판결이 배심원 검찰 주장대로 배심원단에서 유죄라고 해서 저는 일치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예.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검사들하고 배심원들하고 악수를 청하고 변호사는 표정이 굳어서 그냥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게 국민 참여 재판에서 예. 배심원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예. 검찰의 주장을 더 이제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봐서 그런데 변호사 편도 이제 들고 예. 주장도 받아들이고 그게 확률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검사들 중에는 검찰이 비판을 많이 받지만 검사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배심 재판 따지지 않고 모든 재판에서 유죄율이 99%가 넘습니다. 미국은 배심 재판을 하는데 배심 재판의 경우에 유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무죄를 받기는 왜냐하면 검사도 나름은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 무죄 날 게 분명한 사건을 기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검사는 유죄하고 무죄의 증거 중에 이렇게 저울해놓고 유죄가 조금 무거우면 유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야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배심원들한테 그거를 여러 번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유죄가 될 가능성, 유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도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무죄가 될 수가 있다든지 하면은 무죄를 해야 된다. 이 사건이 무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이 무죄라면 터무니없는 경우다고 생각할 때만 유죄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변론을 잘해야죠. 예. 또 말씀하십시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예. 그전에 한겨레 신문에다가 예. 어떻게 하면 검사의 조사에 잘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연재를 내셨다가 예. 중단이 된 적이 예.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뭐 여담이지만 이거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을 보는데 예. 그걸 계속해서 한겨레 신문에다가 연재를 좀 계속해서 저 같은 사람도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연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그것을 연재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그 글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고 좋아하지만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법에 다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가서 옆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10시간 넘게 앉아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요즘은 뭐 강압적인 수사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이 피의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변호인이 그것을 딱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지검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수사관이 저희 피의자를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한테 뭐 존댓말 쓰고 정중하게 하면서 쭉 하다가 말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누구 씨 옆에 변호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누구누구 씨의 가장 큰 변호사는 검사님이다. 검사님이 누구누구 씨를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법조윤리상 굉장한 파울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과 의뢰인의 신뢰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나 수사관이 내가 당신을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당신 변호사보다 내가 더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변협에서 항의를 해도 되는 일인데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도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했고 말하자면 진술거부권을 다 그때도 고지했지만 뭐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정말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검사도 알고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변호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분리하실 때 말씀 안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옆에 변호사가 바로 앉아 있는데도 검사나 수사관이 얘기 안 하면 재미없다고 표정을 탁 짓고 있으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는 검사가 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을 한 거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라서 그때 저는 지금도 그걸 계속 다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중간에 멈춘 것을 후회를 하긴 하는데 지금 와서 쓸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O.J. 심슨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검찰에서는 증거가 다 있어가지고 거의 유죄였었는데 배심원 판결에서는 무죄가 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의사 부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의사 부인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심증으로는 다 의사가 죽였을 거라고 하지만 무죄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배심원이 도입됐으면 또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를 한지는 오제 심슨 사건하고 의사 부인 사건, 오제 심슨 사건은 그 사건이 뭐 이제 미국 사법의 수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말하자면 돈을 내서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무죄를 받았다고 그런 시각에서 보시기도 하고 사실은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도 많이 했고 이 증거를 조작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잘못 때문에 무죄를 받은 점이 있는데 오제 심슨 사건을 일단 말씀드리면 검사나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일단 굉장히 거기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에서는 돈 주고 봐주고 하겠지만 살인사건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유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무리도 하고 불법 수사를 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해서 얻어낸 증거를 못 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죄라고 자기들은 확신하는데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좌절을 하고 무죄를 받는 것을 몇 번 당해봐야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형사사법에서 이렇게 위대한 판결로 추앙을 받는 판결들에서 진범들을 풀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당하고 했을 텐데 막아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제 심슨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의사 부인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건이 치과의사 살인 사건이라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 판결이 안 내려져 있고, 검찰에선 유죄라고 하고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판결이 어떻게 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듀스라는 그룹의 김성재라는 가수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수의학관가를 전공을 했는데, 이 김성재 씨가 사망한 원인이 동물 마취제를 많이 맞아서 죽었나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그 동물 마취제를 구입한 게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진범인데 무죄를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지금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막상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오판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이 틀림없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서 사형 선고가 진짜 된 사건, 판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다른 사건보다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도 그게 나중에 진범이 잡히고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한 제도 중에 그나마 지금까지 제일 나은 것이, 검사는 검사대로 공격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하고 공방을 벌이면서 결과가 나온 게 그나마 옛날처럼 원님 재판하듯이, 원님 재판 보면은 사또가 사람 잡아오는 경찰관 역할도 하고 여기 앉혀놓는 검사 역할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현재처럼 검사는 공격하고 변호사는 방어하고 제3자가 재판하고 이런 제도가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유죄가 나고 무죄가 나기도 하는데, 물론 오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재판 과정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 영화에서만 가끔 보고, 그 조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뭐 여러 건 재판을 하고, 예. 또 이제 밤에는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하루에 그걸 끝내야 되니까 예. 그 압박감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시간을 한 재판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예. 장기적으로 이게 그 법률 전문가들, 이렇게 판사님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검사님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헌법상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배심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배심 재판을 받는데, 미국에 있는 형사 사건 중에 97% 정도는 배심 재판을 안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미국 대법원장이 한번 몇 년도더라?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배심 재판을 받는 확률이 그 10%만 늘어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3% 정도가 배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3%가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2배를 늘리고 법정도 2배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배심 재판을 받으면 무죄가 날 확률도 있지만, 대신 배심 재판을 받았다가 유죄가 나면 굉장히 형이 무겁습니다. 검사가 불러다가 네가 배심 재판을 받겠다면 좋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배심 재판에 가서 유죄가 나면은 10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5년만 줄 테니 네가 그냥 유죄 인정을 하겠냐? 그럼 재판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배심 재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할 수 없고 나머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간이하고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미국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링컨 차를 탄 변호사가 그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재판을 받았다가 중형을 받을 게 무서워서 자백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판사나 검사가 막 갑자기 2배를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해적이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송환돼가지고 국제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예.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밥을 먹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친구들이 갑자기
법을 막 사랑하더니 막 사람들이 막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제가 제 친구들 의경이었을 때 근무 시간 다 PC방 있던 거 아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친구들이 러시아 사례를 들면서 러시아는 해적 잡히면은 뭐 그 추운 시베리아 그 바다에 뭐 돛담배 하나 띄워놓고 보내버린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식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무리 그 해적이라도 그 법의 심판이라도 자기 잘못한 것보다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고 인권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막 같이 막 맞장구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뭐 변호사를 변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왔을 때 제가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조금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지 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그 해적만큼이나 비판을 받는 게 우리 사회에서 몇 년 동안은 아동 성폭력범이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뭐 인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어떻게든지 범죄를 줄이고 범죄를 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범죄가 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범죄의 강한 처벌,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크게 처벌하고 좀 더 크게 세게 처벌하고 했을 때 결과를 보면 막상 그런 범죄들이 덜 일어나질 않습니다. 향후 피해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고 뭐 해적 사건 같은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지만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조건 형벌을 올린다든가 해서 성폭력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끔찍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것이 결국은 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법이 지켜지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인데 어떤 사건 났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그냥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시베리아 같은 데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로서 너무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거는 뭐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 택시 기사들이 사람을 치는데 장애를 입게 되면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배상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죽어버리면은 한 번 하고 말기 때문에 한 번 쳐서 안 죽은 것 같으면 다시는 없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인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잔인한 범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형이 그 마음 같아서야 저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거를 좀 이성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그 피해자 향후에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함정으로 하셨던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제가 목포에서 예. 살인 누명을 썼던 사건, 예. 진범을 찾아서 무죄를 받게 했습니다. 예, 예. 진짜 살인범은 조직폭력배였고요. 예. 근데 검찰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고 그 조직폭력배를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조직폭력배는 목포를 떠나서 이제 제 사는 인천으로 왔고, 예. 불신검문에서 잡혔습니다. 예. 근데 검사가 몰래 풀어줬어요. 예. 또 작년에는 예당에서 이제 또 8명이 죽인 그 살인 사건을 검사와 판사가 한 사람이 때려 죽인 사건을 조작한 사건을 제가 또 밝혀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 판사 18명을 좀 고발을 했는데 예. 고발인 조사조차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범죄 증거가 완벽한 검사의 범죄에 기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안을 몰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발이나 고소를 하셨다가 무혐의가 받으면은 항고가 되고 재정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증거가 확실한데 어떤 검사나 판사가 말하자면 직권남용을 하거나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증거가 확실한데도 기소를 안 한다면 재정 신청을 통해서 기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신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판사나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기소가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니까 나중에 외부에 의한 개혁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절차만 말씀드리면 항고하고 재정 신청하고 그렇게밖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으로요. 네. 예당 살인 사건이란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포털 사이트에 좀 올려놨습니다. 예. 판사 검사 실명을 적시해서 올려놓은 지가 작년 10월에 올려놨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 국정감사 때 그걸 다룬다고 해서 실명으로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근데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하질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뭐라고 예,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렵고, 뭐 재정신청이나 항고나 이런 것들은 예. 수사가 이루어져서 뭐 예. 혐의 없다라든지 예. 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항고가 있고 해야 되는데 예. 작년 10월에 이제 고발한 사건이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가 그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이제 그런 사건을 조사한다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뭐 진짜 판사하고 검사하고 살인 사건을 그렇게 했으면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10월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는 것이 그렇게 느린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한번 동영상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곧 말씀해주세요. 예. 국민사회재판 도입된 거를 얘기로만 듣고 저는 뭐 배심원으로 선정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을까 그냥 신용이나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잘 배웠고요. 이 배심원 제도 도입이 되고 법조계 현장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인데, 이렇게 쭉 수십 년간 해오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전관예우의 그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흔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많이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금 로스쿨에 다니거나 그런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인턴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형사 변호사, 그러니까 각각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저는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니까 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전에는 뭐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형사 사건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로스쿨 나오신 분들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배심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전관 이런 거를 치고 사람들 스스로가 전관을 쫓아가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이게 점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냥 뭐 쓸모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공부한 거를 정리하려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변호사가 마지막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 시험을 볼 때 미국 변호사가 이제 저한테 한국에 배심 재판이 있냐 해서 우린 없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배심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훈련받은 직업법관이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웃으면서 배심원이 해야 무죄를 받기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이게 늘어날 거고, 사람들이 또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게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재판에 왜 말하자면 직업법관들만 하냐,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재미없는 얘기 해가지고 지겹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3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네, 저는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검사 생활 오래 하시다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게 직업이 달라지면서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 사회나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뭐 각각의 직업병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면 아무래도 변합니다. 그 변호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점도 많고, 변호사는 그에 비해서 자유로운 점도 많고, 말하자면 하루 놀고 싶다고 생각하면 애들이랑 놀아도 되는데, 대신 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의 돈 받아서 일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양쪽 다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아까 제가 그 검사들을 비판하는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까 이 살인사건을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쫙 듣고 있으면 정말 피고인이 불쌍합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여기 방청석에는 피고인 가족들이 와서 막 울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했다고 막 뉘우치고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정말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할 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사는. 그런 일도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고, 그 검사로서도 참 재미있었고, 또 반면에 변호사로서도 또 이제 말하자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았을 때, 그래서 양쪽 다 보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예, 아까 안 하신, 예. 오늘 강의의 제목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배심원이 됩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누구나 다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선 판단을 하기가 쉽고, 예.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얼굴 인상만 보고 뭐 저놈은 살인범이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예. 보다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될 수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감정에 빠지는 거고, 특히 저희는 이제 배심원 하시는 분, 저희는 배심원을 못 합니다. 변호사는 못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한쪽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말만 맞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검사도 왜 이거를 좀 모를까? 그러면 화도 나고 하는데, 배심원들은 한쪽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다 보면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가장 쉽고,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함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려면 많은 사례들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판사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사건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고, 좀 낫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고 또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함정에 안 빠지시려면은 여러 사례, 자기가 직접 아닌 거, 뭐 신문을 보다가 혹은 텔레비에서 보다가 드라마에서 보다가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날지,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쭉 생각을 했다가 끈 다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맞은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는 거를 좀 해보시다 보면 그런 점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예, 이쪽에 먼저 주시죠. 예. 예, 저는 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책 내용 중에 이제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사람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제 진보적인 이제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언급하지 않으신 다른 이유를 들면서 이제 성매매를 이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팔로 손으로 발로 이제 노동을 하는 것과 어떤 이제 남성이건 여성이건 자신의 성기를 이용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지만, 저랑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노동하는 거나 혹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거나 뭐 성기를 노동한다 그러면 좀 심한 말이지만 성매매를 하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 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위의식이 있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금기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으로서 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시켜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하는 고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예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서도 그 비슷한 문제를 다루면서 유엔에서 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무슨 말을 넣냐 마냐를 가지고 다투냐면 강압적인 성매매는 반대한다. 거기서 강압적이라는 말을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매매는 다 강압적이니까. 그러니까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강압적이지 않은 성매매도 있고 자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냐 하는데 어떤 아이도 커서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없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매매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봤을 때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더 질문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더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한번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비습을 뚫고 그때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예. 질문을 한 번도 못해서 예. 아쉬움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발표 명단에 없어가지고요. 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폐가 될 수도 있는데 무릅쓰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길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이제 하룻밤 서점에 깔리기 전에 굉장히 이걸 이제 내놓고 다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드셨다고 했는데 그 서평으로 어떤 분이 고교 논술 교재에 불과한 내용이다. 그런 평을 이제 한 분 쓰신 걸 보고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하다못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책을 내시고 그런 평을 공개적으로 받으시면서 그런 내심의 생각들하고 실제 반응이 그런 걸 보여줄 때 어떤 느낌으로 감당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의 마무리에 보면 우리는 이제 너의 그 신분을 밝혀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근데 어떤 면으로는 정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자이든 타이든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대체로 불화하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히거나 하면 불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대체로 조금 감추거나 불화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검찰에 나오시고 나서도 자의반 타의반이셨다고 뭐 내심의 그 당시 심정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말을 가까운 분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답답하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세상과 조화롭게 나름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내 나름대로는 어떤 확신에서 그런 판단을 할 때 조화롭게 이런 것이 조화로운 게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실 때가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아까 저도 그 서평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논술고사처럼 썼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블로그에 글을 썼다가 댓글이 안 달려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상처를 당연히 받게 되지만 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 계신 거를 쭉 보면 내가 얘기하면서 지겨우시지 않나, 또 내 나름대로는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면은 막 뻘쭘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뻔뻔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버티지 않으면 또 못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확신에, 특히 제 책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좀 혹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 왜냐하면 이게 확신의 함정이라는 것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다는 건데, 기자분들은 한쪽으로 일관돼서 딱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강한 의견을 내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말도 옳다. 뭐 근데 그런 저는 그렇게 썼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뻔뻔스럽게 버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거는 물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른데, 제가 그 예를 드셨으니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한겨레 글을 쓰고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저도 검사가 될 때는 나름대로 검사로 뼈를 묻겠다고 결심을 하고 죽을 때까지 검사로 살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고, 그때 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반성문을 써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제가 한겨레 글을 쓴 거는 이러저러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저의 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 글은 지금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꼈으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반성문을 써라 그래서 반성문을 뭐라고 썼냐면,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제 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 통신망에 올리려고 했더니 그거를 검찰의 윗분들이 보시고 막 고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쳤냐면, 제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실수를 했으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반성문을 고치냐. 그래서 나는 그건 못 올린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는 정말 의견 충돌이 크고 그때는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지나서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저는 그때 얻은 교훈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버티고 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내가 꺾이고 정말 그런 식의 반성문을 썼으면 지금까지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제가 무슨 조직의 배신자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겨레 신문에 딱 아침에 나는데 새벽에 우리 부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부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너 그런 거 썼냐 해서 그냥 제가 썼는데요 했더니, 너 나한테는 말해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다 그랬더니, 어차피 새벽에는 얘기해봐야 신문에서 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미안하고, 이렇게 정말 그런 관계에서는 참 어렵고 미안한 감정도 있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럴 때도 자기가 지키고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하고 나면 그때는 견디기 어려워도 나중엔 편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한테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람을 일일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듣고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나면 나중에 다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했다면 물론 연재를 계속하진 못했지만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꼭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거는 지키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사실은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 얘기해서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